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수요일입니다. 네, 오늘도 건강한 하루,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함께 성장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방송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구독자님께서 좀 문의사항을 주셨는데 공유드려도 좀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해주시면서 금일 신규 회원 가입한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해주셨고, 요즘에 이제 저희 멤버십 회원님들이죠, 에이플 회원님들의 숫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정말 감개무량한 하루하루를 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빌어서 우리 A 플러스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연히 리플에 대한 관심으로 유튜브 시청하다가 채널에 들어오게 됐고 40대 중반의 회사원이라고 해주시고 계시네요. 이제 막 가상자산 투자를 시작하시는 단계인 것 같거든요. 현재는 리플만 관심 있게 조금씩 분할 매수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아주 좋은 가격대에 들어오신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1,000원 밑에서 사시는 것은 굉장히 싸게 주우시는 것이라는 거. 하지만 한 번에 몰빵하기보다는 꾸준하게 공부를 수반하시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그런 메이저 코인들도 같이 모아가시는 걸 권장드린다 말씀드렸어요. 이제 가상화폐 매매 초보자로서 코린이로서 아래 궁금한 점 2가지 정도 좀 이렇게 문의를 주셨거든요. 거래소 해킹이라든지 보안 사고를 대비하는 방법을 추천해달라 이렇게 일단 문의를 주셨는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우리나라 국내 거래소죠, 그 중에서도 5대 거래소로 일컬어지는 닥사, 그 디지털 자산 협의체에 가입되어져 있는 그 VASP라고 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공식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거래소에 많이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업비트라든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이렇게 좀 5대 거래소로 일컬어지고 있죠. 저는 이 5대 거래소에 넣는다라고 하면 안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그래도 유동성이 좀 풍부한 업비트라든지 빗썸을 활용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어요. 물론 해외 거래소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도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 안전하다고 보는 중에 있고요. 또 몇몇 분들께서는 USB 형태로 가지고 다니시는 하드월렛 활용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디센트라든지 나노레저 지갑 쓰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 또한 안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웬만하면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그냥 업비트나 빗썸 정도에 가지고 계셔라 이렇게 좀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많은 구독자님들과 소통해보고 컨설팅해보고 컨퍼런스를 통해서 보면 나노레저 지갑을 쓰시다가 해킹을 당하셨던 경우를 한 100명 중에 한두 명 걸로 계신 것 같아요. 1%, 2% 정도 간혹 가다가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분께서 니모닉 기반의 어떤 코드를 잃어버린 걸 수도 있겠지만 그냥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털렸다라고 했던 분도 계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웬만하면 그냥 국내 거래소에 두시는 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조금 스마트폰이나 이런 인터넷 사용에 대해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업비트나 빗썸에 두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가상자산 소득세 관련 정보 현재 시행 중인지 혹은 시행 예정인지 세금에 관한 부분을 질문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우리 가상자산,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부과가 아직까지 가이드라인이 안 잡혔죠. 특히나 그 금투세라고 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었을 때 내야 되는 세금을 말하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완전히 폐지가 될지 아니면 좀 더 유예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사실 국가 단위의 차원에서도 아마 암호화폐 생태계를 받아들이면서 지금 현재 주식에서 세금을 떼먹는 것처럼 코인에서도 세금을 떼는 그런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암호화폐에 세금이 없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그쵸? 아무래도 좀 정치권이랑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하염없이 좀 기다려봐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또 한번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제가 컨텐츠를 통해서 정보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질문 주셨던 우리 40대 중반 에이플 회원님, 우리 카카오톡 방에도 들어오셔서 많은 것 좀 배우시고 라이브를 통해서도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소통했으면 좋겠고요. 항상 안전한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10월도 중하순을 넘어가는 시점, 벌써 이제 또 말일이 가까워지고 있죠. 암호화폐 가격 패턴을 봤을 때 완연한 상승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그들끼리 왔다 갔다 하면서 불장으로 갈랑말랑한 그런 느낌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 시점이 지났을 때는 크게 완연한 상승장, 전통적인 네 번째 반감기 사이클이 우리에게 충분히 다가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한 미국 대선의 시기와 맞춰서 또 미국을 필두로 한 국가 단위로의 그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법안들 또한 굉장히 많이 좀 통과될 것이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첫 번째 FIT 21 법안, 굉장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법안 중 하나죠. 그리고 두 번째 회계지침 중에 하나죠. 이 SAB 121, 이 회계지침도 완전히 폐지가 되면서 금융기관에서 이제 코인을 완전히 받아들이면서 커스터디할 수 있는 시대 또한 반드시 머지않아 구현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여기 보이는 일론 머스크라든지 신 리플의 변호사였죠. 이 존 디튼까지 보이면서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을 몰아낼 준비를 하고 있네요. 그녀는 대표적인 민주당의 반암호화폐주의자죠. 아직까지 미국에서는 SEC가 좀 횡포를 부리는 듯한, 소송도 계속 질질 끌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만 대선을 시점으로 엄청난 변화, 격변기가 좀 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만의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꾸준히 가치를 공부했으면 좋겠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대규모 온체인 활동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XRP 상승에 엄청난 관심이 보여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온체인 활동이라는 게 뭐죠? 블록체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 내역을 우리가 한눈에 들여다보는 것을 온체인 데이터라고 하거든요. 즉 어떤 세력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를 실제로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그 고래들의 활동을 봤을 때 XRP를 큼지막하게 모두 다 매집하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언제 한 번의 항소를 기각시킬 수 있다라는 이 시나리오 또한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 패스텝 박사라는 사람이 XRP의 차트를 좀 분석하고 있거든요. 현재 궤적을 계속 따른다면 XRP는 이르면 올해 12월 말에 큰 랠리를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것, 이는 또 알트 시즌과 병렬적으로 맞물리겠죠. 혹은 2025년 1월 초, 이때도 좀 주시해야 될 중요한 시간대라고 언급을 하고 있네요. 저는 어제 영상에서도 언급드린 것처럼 내년 3월 10일 그 연준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XRP가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리플은 상승이 아닌 폭발, 이 수직 기가 전송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 가격과 타임라인에 집중하면 지칠 수가 있겠죠. 반드시 리플사의 비전과 어떤 송금 메커니즘을 통해서 왜 금융기관들과 손을 잡고 있고 3대 자금이체 기업들과 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퍼즐을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산 운용 금액만 하더라도 1.5경에 육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비들 펀드를 필두로 해서 이제 암호화폐를 활용한 이 가상자산 파생 상품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 비들 펀드는 토큰화된 펀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이 이제 전통금융을 통해 달러로만 돈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가상자산을 통해서도 비들 펀드를 만들어내면서 이 파생 상품으로서 암호화폐를 활용한 파이프라인을 여러 가지로 뿜어낼 준비가 확장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올해 7월만 하더라도 이 블랙록의 RWA 펀드죠. 이 비들 펀드의 자산 운용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7천억 원이 육박했었던 이력을 보여줬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끼리 수수료를 더 공격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블랙록이 이끌고 있는 이 비들 펀드의 구조를 봤을 때 시큐리타이즈를 뒷배로 하면서 그들끼리 RWA 자산의 토큰화를 하고 있고요. 그 뒤에 달러뿐만 아니라 초단기 국채죠. 1년 미만의 트레저리필,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하고 있고요. 환매 조건부 채권 매매인 이 레포 시장 또한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 즉 다시 말해 전통 금융으로만 돈 넣고 돈 먹기를 했다면 이제는 시큐리타이즈와 이 서클을 통해서 디지털 생태계를 통해서도 역시나 부를 더 확장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펼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지금까지 블랙록이 SEC에 신청한 ETF 중 99%가 모두 다 승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세상을 움켜쥐고 있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그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BNI 멜론, 미국의 최초의 은행 또한 처음으로 SAB 121 회계 지침을 면제받으면서 은행에서 암호화폐를 보관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취득했다라고도 말씀드렸죠. 그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암호화폐의 생태계 앞으로 확정적인 미래다. 우리는 반드시 디지털 시대에서 유틸리티, 그 활용성이 있는 코인에 집중하면서 사이클 투자, 이제 네 번째 반감기 사이클이 정말 머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토큰화된 미 국채만 보더라도 24억 달러가 넘어갔거든요. 역시 뒷배를 봤을 때 블랙록이 투자하고 있는 온도 파이낸스라든지 시큐리타이즈가 1등과 2등을 달리고 있다는 것은
그들끼리 계속적으로 돈을 디지털화 시켜내면서 비들 펀드를 통해서 크립토 산업에 대한 자리 선점을 마무리해놨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프랭클린 템플턴 역시 폴리곤이라든지 스텔라 루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미 국채를 찍어내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었죠. 다음 기사 봤을 때 솔라나가 나오면서 덱스의 거래량이 이더리움을 제치고 1위 자리를 올랐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덱스라고 하는 것은 Decentralized Exchange, 분산화된 금융을 말하는 것이겠죠. 거기서 지금 현재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더리움은 더욱더 폭락할까요?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스마트 컨트랙의 대장격인 이더리움과 솔라나, 앞으로 두 가지 섹터를 담당하면서 더욱더 확장된 생태계가 구현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분산화를 좀 해뒀거든요. 최근에 이 솔라나의 거래량 급등은 높은 확장성과 사용자 친화적 솔루션을 선호하는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나오면서, 특히 과거와 달리 네트워크가 급증하는 활동에도 멈추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된 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리플을 투자할 때 어제는 제가 도지코인이라든지 폴카닷, 에이다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더리움과 솔라나 역시 이미 기관의 검증이 끝난 메이저 코인으로서 우리가 병렬적으로 모아가기 좋은 옵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시나 솔라나뿐만 아니라 이더리움도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내년 3월을 기점으로 이제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또 적용이 되면서 기존의 이더리움과 상호 보완하는 레이어 2뿐만 아니라 이 컨센서스 레이어, 이 CL이 나오면서 트랜잭션 유형이 블록가스의 처리량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또 구현된다고 하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이더리움 역시나 마찬가지로 계속적인 업그레이드가 나오면서 디지털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쓰일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다. 역시나 이더리움 기업 연합에는 JP모건과 산탄데르와 같은 금융권들이 모두 붙어있기 때문에 그 기업용 블록체인에서 역시나 이더리움의 활용성 또한 앞으로 크게 대두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가상자산 허브를 꿈꾸는 홍콩이다 라고 이야기를 나오고 있네요. 리얼월드 에셋이죠. RWA뿐만 아니라 Central Banking Digital Currency, CBDC 결합까지 나선다라고 하면서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뭔가 크립토 열풍이 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홍콩 시장이 크게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또 홍콩 같은 경우는 이 CBDC를 만들어내는 부분에 리플의 CBDC 플랫폼을 채택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중국에서는 표면적으로 암호화폐 투자를 금지시켜놨지만 그 있는 자들은 다 홍콩으로 돈을 우회시켜서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1월 달이었죠. 이 홍콩 가상자산 컨소시엄에서 XRP를 편출시켰어요. 리플이 빠지고 솔라나가 들어갔거든요. 하지만 쥐도 새도 모르게 역시나 XRP를 그대로 편입시켜놨다는 거 우리는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 홍콩 가상자산 컨소시엄 공식 홈페이지거든요. 여기 XRP가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 1월만 하더라도 XRP를 삭제시켜놨었는데 그쵸? 이제 슬슬 CME 그룹에서도 움직이고 있고, 그레이스케일의 라지캡 펀드에서도 3년 만에 편입시켰다라는 거, 이제 슬슬 비트와이즈와 카나리가 XRP에 대한 ETF를 준비하고 있다? 반드시 리플에 대한 규제의 명확성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도지코인과 시바이누 역시 단순한 밈코인이 아닌 것처럼 그대로 들어와 있고요. 그 이외에도 라이트코인이라든지 카르다노, 에이다, 솔라나, 이더리움, 비트코인 당연히 들어와 있겠죠. 그리고 체인링크와 폴카단 역시 미들웨어 플랫폼의 대장격으로서 우리가 꾸준히 모아가기에 좋은 코인이라는 거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이더리움은 레이어2의 대장격이죠. 폴리곤 역시 제가 요즘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모아가고 있는 포트폴리오 분산화 코인입니다. 업비트에서 스테이킹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투자 옵션이라는 거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올해 7월이었죠. 이 CME 그룹에서 세계 최대 파생상품 거래소에서 XRP를 벤치마크에 추가했다라는 거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XRP ETF가 나오기에는 항소 이슈가 좀 길어지는 듯한 교차 항소까지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지만, 저는 이 또한 하나의 쇼라고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CME 임원이 이렇게 말하네요. XRP 현물 ETF 구축을 위한 데이터는 이미 확보된 상태라는 거, 그들이 언제 호루라기를 불어서 장전해놨던 총을 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시간 문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CME 그룹의 공식 홈페이지에 역시나 들어오더라도 그 벤치마크 하고 있는 인덱스 코인의 목록에 XRP가 그대로 편입되어 있는 거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라지캡 펀드도 최근에 ETF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본다면 반드시 리플의 소송은 끝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자작극이었다는 게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한 전문가는 XRP가 지금까지 가장 큰 폭발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우리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투자했다면 지금 많이 큰 수익률을 만끽했겠죠. 하지만 과거에 리플을 투자했던 분, 지금 현재 수익률이 어떻죠? 굉장히 안 좋습니다. 가격만 보면 소송, 항소 이슈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절대 길게 가져갈 수 없는 코인입니다. XRP가 한번 상승하게 되면 그 어떤 코인보다도 더 큰 파급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6년, 7년 가까이 끌어왔기 때문에 그 에너지 응축된 양만 보더라도 이들과 출발선 자체가 다른 고무줄의 길이를 실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랍에미레이트의 혁신도시 두바이에서 리플의 그 ODL 서비스죠. 국경 간 결제 서비스 출시를 허가시켰는지, 더 나아가 DBS를 품고 있는 그 싱가포르에서 리플의 결제기간 라이선스, 풀 라이선스까지 완전히 승인을 시켰는지, 반드시 리플 네트워크를 통한 ODL 솔루션이 전 세계 국경 간 결제, 그 기업용 결제에서 유틸리티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 시기는 우리 앞에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